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미연이라고 합니다. 가명이지만 제가 겪은 일만큼은 모두 진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러나 동시에 가장 강해질 수 있었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으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시골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딸 혜수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혜수는 저희 외동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예뻐서 동네에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혜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이 도시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혜수는 가끔 전화를 했어요. 엄마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저는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있었지만 저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혜수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3년 전 혜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로서 가장 큰 소원 아니겠어요? 혜수는 결혼하면서 신혼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남자 쪽에서 다 준비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 없이 제가 가진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남편 보험금과 제 적금, 시골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까지 합쳐서 2억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 돈으로 혜수 명의로 서울에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혜수는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잘 살게. 엄마 나중에 모시고 편하게 살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제가 평생 모은 돈이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전히 시골집에서 혼자 살았고 연금과 작은 텃밭으로 생활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불행하진 않았어요. 혜수가 가끔 보내주는 용돈과 명절 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혜수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제가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사실 저는 건강했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이 걱정하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혜수가 예약까지 다 해줬어요. 서울까지 올라가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죠.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MRI도 찍고 의사 선생님과 간단한 문답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제가 검사 받을 때 혜수가 계속 의사 선생님과 따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료실 문이 열릴 때마다 혜수와 의사가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딸이 엄마 걱정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혜수는 엄마 결과 나오면 제가 받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혜수에게 결과를 물어봤지만 괜찮대요 엄마. 그냥 나이 드는 거래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달 후 제가 시골 보건소에 감기약을 타러 갔을 때였어요. 접수하는데 간호사님이 제 이름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울에서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치매 아닌데요? 간호사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단 날짜는 제가 검사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혜수는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런 기록이 있는 걸까요? 저는 당장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료기록 담당 직원과 통화했는데 그분이 확인해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보호자께서 진단서 발급 요청하셨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발급해 주셨네요. 진단서는 보호자분께 직접 전달됐습니다. 보호자. 그러니까 혜수가 제 동의 없이 진단서를 받아간 거였어요. 왜? 무엇 때문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혜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딸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 집 앞에 승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는 행복요양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 2명이 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연 어머니 계십니까?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문을 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게 서류 뭉치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입소 계약 되셨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모든 절차 다 마치셨고 오늘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입소 계약? 제가 언제 그런 걸 했다는 거죠? 저는 서류를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과 보호자 서명란에 혜수 이름이 있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진행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요양원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언제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진단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였어요. 어머니 치매 환자분은 판단 능력이 없으셔서 보호자가 대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딸분께서 모든 걸 다 처리하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혜수가 거짓 진단서를 받아냈고 그걸 근거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왜? 도대체 왜?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에서 잘 돌봐주실 거예요.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혜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러는 거야? 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엄마는 이미 많이 늙으셨어요. 제 인생도 살아야 해요. 요양원비는 제가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제 전 재산을 준 딸이 저를 이렇게 버리는 거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제게 짐을 싸라고 했어요. 저는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만약 저항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요양원에 끌려갔습니다. 아니, 사실 끌려간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이건 단순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야.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어. 저는 제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화내고 저항하면 안 돼.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해. 저는 침착하게 짐을 쌌고 요양원 차에 올랐습니다. 요양원은 서울 근처 경기도에 있었어요. 깨끗한 건물이었지만 제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소 절차를 밟으면서 저는 모든 걸 관찰했어요. 어떤 서류에 서명하는지, 누가 제 물건을 관리하는지, 어떤 규칙이 있는지. 제 휴대폰은 바로 압수당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환자분들은 휴대폰 사용이 제한됩니다. 혹시 실수로 사기 전화 받으실 수도 있고 가족분들께 무리한 요구하실 수도 있어서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였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제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지갑, 통장, 도장 모두 사라졌어요. 보호자분께서 보관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주변을 살폈습니다.
요양원에는 25명 정도의 노인이 있었어요. 대부분 실제로 치매나 거동 불편으로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저처럼 멀쩡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옆에 앉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제 나이 또래였는데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딸이 보냈어. 내 집 팔아서 딸 빚 갚아줬더니 이제 나는 필요 없대. 요양원에 넣고 보험금 타려고 하는 것 같아.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혜수가 이러는지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단순히 저를 귀찮게 여겨서 요양원에 보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가입한 보험.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혜수가 권유해서 가입한 치매보험과 생명보험이었어요. 당시 혜수는 엄마 만약 치매 걸리시면 치료비 많이 들어요. 이거 들어두시면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험에 대해 잘 몰랐지만 딸이 하라니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익자가 누구였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다. 설마 혜수가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보험금을 타려는 걸까? 생명보험도 그렇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혜수는 저를 요양원에 가둬놓고 보험금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요양원 직원들을 관찰했어요. 누가 착한지, 누가 돈에 관심 있는지, 누가 규칙을 어기는지.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한 젊은 요양보호사와 친해졌습니다. 이름은 지혜라고 했어요. 26살로 대학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지혜씨, 저기요.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 딸한테 전화 한 통만 하고 싶어요. 지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규칙이 있어서요. 치매 환자분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지혜씨, 저 치매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상하게 말하거나 행동했나요? 저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 딸이 저를 여기 가둬놓고 뭔가 나쁜 짓을 하려는 것 같아요. 부탁이에요. 지혜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지혜가 자기 휴대폰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저는 먼저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계좌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일주일 전에 계좌 비밀번호 변경하셨고 전화 금융 서비스도 해지하셨네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요. 상담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위임장 가지고 오셔서 처리하셨습니다. 저는 보험사에도 전화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치매보험과 생명보험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고요. 상담원은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님, 한 달 전에 수익자 변경 신청하셨네요. 기존에 본인이셨던 걸 따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혜수가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요. 치매 진단서로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제 재산과 보험을 자기 앞으로 옮긴 거죠. 저는 지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 증거가 없어. 지금 신고해봤자 딸이 치매 걸린 엄마가 헛소리한다고 할 거야.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혜의 도움으로 요양원 컴퓨터를 몰래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제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은행과 보험사에서 온 각종 변경 통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혜수가 제 이름으로 처리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 메일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소할 때 서명한 서류들도 사본을 구했어요.
거기에는 제가 동의한 적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지혜가 요양원 사무실에서 제 서류 파일을 몰래 가져왔어요. 거기에는 제 통장 사본이 있었는데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온 직후부터 제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한 번에 500만 원씩 며칠 간격으로 3번. 총 1,500만 원이 인출됐고 입금처는 혜수명의 계좌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치매보험금 청구가 이미 접수됐다는 거였어요. 보험사 서류에 따르면 혜수가 제 치매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금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됐지만 심사 중이었어요. 생명보험은 더 컸습니다. 만약 제가 사망하면 1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이었는데 수익자가 혜수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수가 저를 요양원에 가둔 건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었어요. 보험금을 타고 제 재산을 빼돌리고 심지어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제 전 재산을 바쳐 결혼시킨 딸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저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지혜는 요양원 내부 CCTV 영상도 복사해줬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입소한 날 혜수가 원장실에서 원장과 대화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소리는 없었지만 입 모양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혜수가 원장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보였어요. 아마 뇌물이었을 겁니다. 원장이 거짓 진단에 협조하도록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메일 스크린샷, 통장 거래 내역, CCTV 영상, 보험금 청구 서류. 모든 걸 USB에 저장했어요. 이제 남은 건 요양원을 탈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부탁했어요. 지혜 씨, 저 여기서 나가야 해요. 도와주시겠어요? 지혜는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면 저도 해고될 거예요.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지혜 씨, 저는 지혜 씨가 착한 사람이란 걸 알아요. 이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 옳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저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구하는 거예요. 지혜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주말에 야간 근무자가 적었어요. 지혜가 밤 10시에 후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제 짐과 USB를 챙겨서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지혜가 택시를 불러줬고 저는 그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당직 경찰관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사기로 요양원에 가뒀고 재산을 빼돌리고 보험금을 타려 한다고요. 처음에 경찰관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진단서가 있으면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USB를 내밀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이 USB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를 불렀어요.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진술했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혜수를 소환하고 요양원과 병원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수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어요. 병원 의사에게 돈을 주고 거짓 진단서를 받았고 요양원 원장과도 공모했습니다. 제 재산을 빼돌린 건 기본이고 보험금 청구는 물론 심지어 제 생명보험까지 노렸던 거예요. 경찰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요양원에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따님이 치매약을 과다 복용시켜서 실제로 치매를 유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혜수가 저를 정말로 죽이려 했던 거예요. 아니, 죽이진 않더라도 진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혜수는 완벽한 범죄를 완성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딸 친모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 빼돌려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딸이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고 세상이 어떻게 된 거냐고 난리였죠. 저는 인터뷰 요청을 수없이 받았지만 대부분 거절했어요. 다만 한 곳 노인 인권 단체와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노인분들에게 경고가 됐으면 했거든요. 혜수는 구속됐습니다. 사기, 재산 빼돌리기, 감금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어요. 재판이 열렸고 저도 법정에 섰습니다. 혜수를 마주한 건 요양원을 탈출한 후 처음이었어요. 혜수는 야윈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검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혜수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 손을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하던 그 작은 아이.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은 건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수야, 엄마가 내게 뭘 잘못했니? 엄마가 평생 번 돈 다 넣어주고 내가 행복하길 바라며 혼자 시골에서 살았어. 그게 잘못이었니? 아니면 엄마가 너무 많이 줘서 내가 당연하게 여긴 거니? 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엄마는 내가 미워지지 않아. 그게 더 슬프구나.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해야겠어. 내가 가진 걸 다 줘도 인간의 도리는 대신 못 준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혜수는 소리 내어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고 혜수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어요.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혜수가 제게 준 모든 재산을 돌려받는 것. 둘째, 혜수가 저에게 영구히 접근하지 않는 것. 혜수는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았고 모든 재산을 반환하기로 했어요. 제가 혜수에게 줬던 2억 원은 이미 전셋집으로 묶여 있었지만 혜수는 그 집을 처분해서 돈을 갚았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빼돌린 돈도 다 돌려받았어요. 보험도 원래대로 복구했고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시골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간판을 걸었습니다. 노년 피해자 법률 상담소. 제가 당한 일을 다른 노인분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저 혼자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은 돈으로 운영했고 지혜도 저를 도와줬어요. 지혜는 요양원을 그만두고 제 상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노인분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들, 재산을 빼앗긴 분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고 필요하면 법률 자문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다뤄주세요. 방송국은 흔쾌히 동의했고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인 학대 방지법이 강화됐고 요양원 감독도 철저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치매 진단서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졌어요. 이제는 여러 의사의 소견과 본인 동의가 필수가 됐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법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혜수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혜수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혜수 생각이 나긴 해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슬플 뿐입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혜수를 어떻게 키웠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답은 없더라고요. 사람은 각자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혜수는 혜수의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일을 계속할 겁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노인분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 새로운 목표이자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작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